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1만 달러를 받더라도 부창출 사이클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1만 달러를 받기 이전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곧 그 1만 달러를 모두 써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갑자기 큰돈이 생겼다는 기쁨에 그 이상을 써버릴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부창출 사이클이 아닌 생활 소비 사이클에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소모하며 살아간다. 생활 소비 사이클에서는 대부분의 수입이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것에 소비되어 없어지므로 결코 부를 축적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개는 신용카드 덕택에 돈을 벌기도 전에 사용해버린다. 이와 반대로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수입이 자산, 곧 수입원에 사용되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부가 축적된다. 부유한 상태와 부유하지 못한 상태의 차이는 부창출 사이클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생활 소비 사이클을 따라가는가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지은이 로럴 랭마이어, 옮기니 김혜온, 발행 라이온 북스입니다. 시크릿이 격찬한 세계 최고의 재정 전문가 로렐 랭마이어가 말하는 부자 공식. 로럴은 이 책에서 1% 부자들만 알고 있는 12가지 부의 법칙을 소개하면서 세계 최고 갑부는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며 원하는 것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로럴은 일반인들이 여유로운 재정 상태를 만들지 못한 이유를 부창출 사이클이 아닌 생활 소비 사이클 안에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자산을 소득으로, 소득을 자산으로. 부창출의 비결은 자산을 투자하여 더 큰 자산으로 만드는 일인데 자산은 부창출 사이클에서 중심이 되는 기본 요소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세계 8번째 불가사의는 돈의 응집력이다. 투자는 되도록 일찍 시작해 쉬지 않고 관리해야 하는 평생 과업이다. 끊임없이 자산 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 많이 알게 되면 자산을 더욱 이윤이 크게 나는 곳에 재분배해야 한다. 이 과정을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방법은 어떤 시점에서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재정 상태 요약을 작성하고 소비자 부채를 없앤 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성공한 투자자 대다수는 적은 돈을 꾸준히 투자하여 점점 큰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그 지점에 도달했다. 계속해서 수익을 재투자하고 가능하면 추가로 계좌에 돈을 보탰다. 대다수는 매월 투자 선택 항목을 늘렸고 꾸준히 자금을 재배치하여 자산을 다각화했다. 돈의 패턴. 지금보다 부를 창출하기에 나은 시기는 없었다. 우리가 사는 정보 시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광범위한 기회와 그 기회에 접근하게 해주는 정보 수집 기술을 낳았다. 이제 부창출 사이클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때다. 부창출 사이클을 작동시키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1. 매달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부창출 계좌에 넣는다. 이것이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이다. 2. 부창출 계좌에 든 돈을 사전 조사, 연구한 현금 창출 투자와 시세 상승 투자 기회에 직접 투자한다. 다시 말해 자산 소득이나 순가치를 낳는 자산에 투자한다. 3. 자산 소득을 재투자하여 자산을 더 늘리고 그로써 자산 소득을 더 늘린다. 4.
사업체를 세워 자산과 거기서 발생하는 자산 소득을 보호한다. 5. 사업체를 설립했으니 적절한 계좌에 맞는 적절한 지출이 무엇인지 예측하여 세무 전략을 최적화한다. 6. 현금 창출원을 만들어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도를 더한다. 회사 수입 일부를 떼어 개인 부창출 계좌와 똑같이 활용할 특별 보유 계좌를 만들어 자산 투자에 활용한다. 조만간 이 보유 계좌가 실질적으로 당신의 은행이 되어 당신이 세운 다른 회사가 투자하려 할 때 돈을 빌려준다.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고 자산을 다시 소득으로 바꾸는 이 사이클이 부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에너지와 관심을 수익률 극대화에 오로지 집중한다. 팀워크로 백만장자 되기의 회원이던 릭 누넌은 효과적인 자산 배분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바쁘지만 비생산적인 직장 생활. 릭과 그의 아내는 시애틀 외곽에서 세 아이와 함께 산다.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릭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뭘 해야 좋을지는 감도 못 잡고 있었다. 그의 재정 상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36세 나이인 그는 자신과 아내가 끊임없이 바쁘지만 비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소비재 제조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묶여버려 퇴직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생활 패턴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했다. 하루 10시간 근무하려고 매일 2시간 동안 차를 몰아 어쨌든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닌 직장에 출퇴근하는 그가 내게는 통근 자체에 목맨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빠진 채 내달리느라 너무 바빠서 그렇게 뛰어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점을 깨달을 여유가 없었다. 시간을 내서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릭에게 매주 운전하는 20시간을 더 잘 활용할 방법이 무엇인지, 5일간 억지로 버티다가 주말이 되어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은 나날을 보내지 않는다면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 물었다. 빚도 많고 봉급도 몇만 달러가 넘지 않는 사람들이 릭의 상황을 보면 불평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의아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알듯이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든 혹은 매월 지출액을 맞출 수 있을지 늘 불안한 사람이든 재정 상태란 상당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가족과 친구, 건강과 모험, 영성과 기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경험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면 다를 테지만 말이다. 부창출 과정이 멋진 점은 사람들이 자유의 날에 도달하면 행동이 바뀌고 그에 따라 그 사람도 바뀌게 되므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다. 질문 1. 월 수입은 얼마인가? 아내는 연봉이 7만 달러고 저는 8만 달러예요. 하지만 세전 소득이죠. 질문 2. 월 지출은 얼마인가? 세금 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월 지출이 대략 7천 달러거든요. 릭이 말했다.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한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장만해야겠죠? 질문 3. 어떤 자산이 있는가? 사실 아주 많아요. 집 자산 가치가 약 30만 달러고 지금 다니는 회사 주식 소유분이 분명히 5만 달러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빼서 쓰지는 못해요. 그가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겠지만 나는 조만간 그더러 그만두라고 설득해낼 터였다. 나는 부부들이 둘 다 회사에 다니고 봉급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모습이 항상 놀라웠다. 국세청 세칙에 따르면 부동산 감가상각은 전문 부동산 투자자가 아닌 이상 1년에 2만 5천 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누난 부부는 단지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공제가 되는 돈을 수천 달러나 버리고 있었다. 질문 4. 어떤 부채가 있는가? 주택 융자가 아직 8만 5천 달러 있는데 갚고 있어요. 질문 5. 그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은행에 1만 달러가 있어요. 저는 개인 연금 계좌에 4만 달러가 있고 아내는 3만 달러가 있죠. 전에 다니던 직장에 남은 연금 계좌도 있어요. 저와 아내 것을 모두 다 합하면 4군데나 되고 금액은 6만 달러예요. 질문 6.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누구나 그렇듯 릭도 이 부분에서는 잠시 생각해야 했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 상당히 자극을 받아야만 꿈을 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덫에 걸린 채 어쩔 줄 몰라서 꿈꾸기를 그만두기에 안전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꿈을 향해 다가가기보다 거꾸로 꿈에서 멀어져 간다. 이제는 잃어버린 꿈이 숨어있는 다락방을 뒤져서 다시 꿈을 찾아내야 할 때다. 더 좋고 멋진 게임을 하고 싶다면 더 크게 잘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되 뚜렷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자신이 책임질 일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아내와 저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 두고 나서 일하지 않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릭이 말했다. 나는 금액을 정해보라고 했다. 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월 5천 달러를 자산소득으로 벌고 싶어요. 월 5천 달러라고요? 너무 많은가요? 10중 8구는 이렇게 답한다. 사람들은 실제적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른다. 200만 달러로 월 5천 달러의 수익은 정말이지 형편없는 액수이다. 릭, 부자들은 최소한 연수익 10%에서 30%를 노려요.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려는 거고요. 공격적이고 새로운 직접 투자, 그 정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뛰어들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걸 찾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게 너무 적다는 말인가요? 그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죠. 현재 순자산을 2배 해서 약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고 거기에 12% 연수익률을 적용해봐요. 릭의 손가락이 계산기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월 1만 달러네요. 내가 말한 금액의 2배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나는 빠르게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두 분이 그런 수익률을 찾아내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의 멘토이자 코치니까요. 그리고 두 분에게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부를 창출하는 자산을 찾아다니는지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게임을 자기 자신이 주도해야죠. 시장이든 다른 사람에게든 수수료나 비용을 주고서 당신 돈을 불리라고 시키지 말고 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을 당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자산에 직접, 다양하게 투자해서 스스로 높은 이윤을 내는 거죠. 질문 7.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저는 마케팅을 해요. 아내도 그렇고요. 소비재 상품이죠. 그게 어떤 기술이죠? 기본 마케팅이겠죠. 아마 브랜드 관리, 예산 짜기, 가격 정하기, 상품 개발 및 포장, 유통, 홍보, 광고 그런 것들요. 질문 8.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 시행할 뜻이 있는가? 네, 당연하죠. 8분의 8가지 질문을 마친 후 릭의 상황 분석은 다음과 같다. 1년 후 자유의 날 목표. 순자산 2배. 월 $10,000 현금 유입. 새아이 대학 등록금 계획 시행. 릭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사람 직장 그만두기. 재정상태 요약. 세전소득 월 $12,500. 지출 월 $7,000. 자산 $49만. 부채 $85,000. 기술, 마케팅, 브랜드 관리. 주택 순가치 $3만. 회사 주식 $5만. 개인 연금 계좌 $7만. 전 직장 연금 계좌 $6만. 현금 $10,000. 주택 융자 $85,000. 자산도 매우 엉터리로 투자한 데다
부에 대한 전략도 없었기에 나는 릭의 부창출 사이클 순서를 다음과 같이 짜보았다. 자산 배분, 법인, 예측하기, 부창출 계좌, 현금 창출원, 부채 관리. 릭 누넌의 부창출 계획.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거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릭의 첫 번째 기본 요소는 상황 분석이었다. 릭의 상황 분석에서 우리는 그에게 잠자는 자산이 몇 개 있고 법인과 세무 전략이 없어서 소득이 상당 부분 허비되고 있다는 점과 그가 일에는 마음을 덜 쓰고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추가로 릭이 아내와 함께 나를 찾아오지 않고 혼자 왔다는 사실에서 나는 아내가 재정 상태에 관심이 없거나 코치에게 돈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아니면 현재에 만족하여 이런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느꼈다. 이혼 사유의 76%가 금전적 문제 때문이니 나는 릭이 아내와 돈에 관해 대화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 싶었다. 나는 이것이 릭의 사고방식 조정, 리더십, 팀워크라는 기본 요소를 다룰 때 언급되어야 함을 알았다. 부창출 사이클에 완전히 몰입하고 사이클의 가속도를 더하려면 그래야 했다. 재정 상태 요약을 보니 릭은 자산은 많았지만 그 자산에서 얻는 것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자산을 배분하고 법인을 만들고 예측하며 부창출원을 만들어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했다. 지출 정도를 보니 세무 전략과 비용 관리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음이 드러났다. 통근에 목을 맨 릭은 자유의 날로 가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강력하게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당시 상태를 고려할 때 그는 자산의 일부만 재배치해도 자산소득으로 봉급을 대체할 수 있을 터였다. 릭이 통근에 대한 열정을 부에 대한 열정과 맞바꾼다면 부가 폭발적으로 쌓일 터였다. 우리는 릭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상황을 돈이 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상황으로 바꿔야 했다. 다음으로 다룰 기본 요소는 자산이었다. 부자들은 시장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시장을 통제한다. 부자들이 하듯이 하고 싶다면 릭은 6% 수익률에 중개인까지 낀 방식으로 맡기고 기도하기를 중단해야 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패스트푸드 재정이다. 차를 몰고 가서 메뉴를 보고 고른 뒤에 예측할 수 있고 평범한 먹을거리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기는 하다. 그러나 릭은 구체적인 직접 자산 배분 계획으로 부창출 사이클에 연료를 넣고 가속을 더해 자산 소득을 올려야 했다. 릭은 자산으로 부창출 사이클에 도전해볼 기회가 충분했다. 그리고 릭은 다음을 시도할 생각이 있었다. 1. 주택 순가치 중에 14만 달러를 빼내서 투자한다. 2. 개인 연금 계좌에 있는 돈 7만 달러를 스스로 선택한 자율연금 계좌로 옮긴다. 3. 이전 직장 연금 계좌에 묶인 6만 달러를 옮겨 총 자산 27만 달러를 공격적이고 새로운 소득 발생 자산에 다양하게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릭은 자산을 전환하여 현금 소득 월 6,400달러, 시세가 대폭 오르는 직접 자산 몇 개, 그리고 소득 공제에 활용할 감가상각 물건을 얻었다. 그리고 각각의 투자가 법인에서 시행되므로 릭은 이러한 자산과 연관된 비용들, 이를테면 모임에 갈 때 사용할 자동차 임대료 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터였다. 이리하여 8개 질문에 답하면서 이야기한 그날이 릭 누넌에게는 경산날이 되었다. 게다가 일반 법인 설립과 예측하기를 정리한 릭은 자산으로 더 많은 자산을 만들어 마침내 직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도약을 시작했다. 1년 후 자유의 날 목표. 자산 7만 달러를 수익률 월 48% 신생기업에 투자. 6만 달러를 연 12%로 약속 어음에 투자.
9만 달러를 현금 소득이 생기는 6천 달러짜리 집 12채에 투자. 5만 달러를 시공 전 주택 4곳에 투자. 수입, 현금 유입, 월 2,800달러, 월 600달러, 월 3,000달러. 가격 상승, 1년째 5만 6천 달러, 2년째 6만 7천 달러. 자산 중독자. 이런 자산 배분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은 당신에게 위압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재정 분야에서는 생각만큼 복잡한 일은 없고 이 책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재정 분야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덜 똑똑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분야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말을 빨리 하지만 않으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산 배분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전략은 주류 전략이 아니다. 그러나 자산 배분에서는 군중을 따르지 않는 쪽이 가장 이윤이 남는다. 나 스스로도 이 전략을 쓰고 동료와 의뢰인들 역시 마찬가지며 재무나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도 심지어 현금이 별로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사실 우리 대다수가 자산 중독자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해도 되겠다. 공격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투자 방법들은 합법적이고 건전하며 통상적인 위험과 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각화와 융통성. 다각화는 한두 가지에만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곳에 투자하는 기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사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을 경계한다. 다행히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도 하고 연극도 하며 동시에 학교 신문 쓰는 걸 돕지 않았다면 정말로 조용한 학교 생활이 되었을 것이다. 부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유형과 폭넓은 수준의 자산에 투자한다. 늘 강력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구매권을 찾고 여러 방면에서 투자 기회를 고려한다. 그리고 한 분야에만 집중하기를 좋아하는 투자자 다수도 그 분야 안에서 다각화를 꾀한다. 그 분야에서 여러 투자건을 알아낸 뒤에 최고 성과를 거두리라 예상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한 분야에 집중하는 방법도 이해가 가고 효과도 꽤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방법은 폭이 제한된다고 본다. 훌륭한 부설계자라면 특정 자산 유형이나 부문에 갇히지 말고 가능성을 몇 배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할 테고 투자 과정에서는 한 가지 아이디어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재배치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보자면 이자율이 낮으면 빌리기에 좋은 시기고 이자율이 높으면 빌려주기에 좋은 시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와 욕구가 변하면 투자 전략도 새로운 조건과 요구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 융통성은 하나의 자산이고 여러 투자자는 거기에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은 가치를 유지하게 해주고 변화가 일어나도 투자 전략을 자신 있게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팀과 지식. 모든 투자 계획은 각기 다르다. 우선 현 상태와 목표를 부설계 멘토와 팀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면 자신과 어울리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부창출에서 당신의 주 역할은 부창출 계획을 자신 있게 이끄는 일이다. 이 중요한 역할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된다. 누구도 당신처럼 당신의 투자건을 보살피고 거기에 마음 쓰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누구도 당신만큼 투자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당신보다 잃을 게 많지는 않다.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지식이나 경험, 통찰력 면에서 나은 분야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 팀과 부창출 계획을 이끌어야 한다. 훌륭한 부설계 팀에는 사무 발행이나
LBO,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기회를 탐색해낼 수 있는 사업 중개인이 필요하고 거래 과정에 개입하는 투자, 금융 전문가, 여러 분야 분석가 등 다양한 현장 파트너도 있어야 한다. 현장 파트너에는 상업 부동산 브로커와 주거 부동산 브로커, 프로젝트 탐색 관리자, 계약자, 건축업자, 택지 개발업자, 그 밖에 기름에서부터 가스, 농장, 현금 등가물, 그리고 수집 가치가 있는 물건에 이르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발 넓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브로커나 현장 파트너를 얼마나 잘 알든 무관하게 거래건마다 팀원 각각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라. 당신과는 맞지만 어떤 이와는 맞지 않는 투자 기회가 많다. 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끌려면 반드시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최고 성과를 올리는 팀원을 선택해야 한다. 우표는 수집이 아니라 소인을 찍는 데나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우표 수집을 강력하게 권하는 회계사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사전 조사. 모르겠는데요는 부창출 세계에서 잘 안 통한다. 최근 들어 확신이라는 말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다시 잘 지내는 편이 좋다. 당신은 모르겠는데요를 찾아볼게요로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단호한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확신은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투자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선택사항이 무엇인지도 연구하거나 조사해보지도 않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스키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타지 않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스키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안타까운 일로 보인다. 위험은 측정하고 측량하고 심지어 없앨 수도 있는데 위험 때문에 인생과 돈에 대해 게으름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에는 잠재의식이 내겐 그럴 자격이 없어, 너무 힘들어, 모르겠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에게 부유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정보가 될 만한 이야기나 대화를 해보라고 권한다. 당신과 똑같은 일만 하고 똑같은 정도만 이루어내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면 그 자리에서 정체하게 될 것이다. 한계를 넘어서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 너무 위험해 라는 말은 더는 시도하지 않기 위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부를 창출하는 길에서 당신이 위험을 다른 무엇보다 경험,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다시 정의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시 말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탐색해서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위험은 그만큼 줄어든다. 시작 단계로 특정 투자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되도록 많이 읽어도 좋다. 여기에는 투자와 금융 관련 서적, 신문 경제란, 경제와 투자 관련 소식지와 잡지, 금융과 투자 관련 인터넷, TV, 라디오, 인쇄 프로그램들이 있다. 분야마다 쓰는 용어가 있으니 재무와 투자 어휘를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쓰는 표현은 점유 비율, 지역 부동산 가치, 임대 시세, 주택담보 인정 비율, 융자 계약, 관리 비용 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겠지만 이것이 어떤 단체에서나 만들어 쓰는 용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나면 금세 이해하게 될 것이다. 조사할 때는 비판적인 시야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는 어떤 유명한 신문에서 사람들에게 투자하지 말고 돈을 저금하라고 말하면서 퇴직하고 나면 돈을 덜 쓰게 되니 위험한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쓴 기사를 보았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늙어서 생활 규모를 줄이고 싶지가 않다. 반대로 늘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늘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을 뛰어넘을 소지가 있기에 저축은 투자보다 더 위험하다.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소비자 부채를 모두 갚으라고 말하는 상담자들도 봤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두려움에 따른 방식으로
부창출 사이클에서 하듯 부를 창출하여 부채를 없애버릴 기회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 지식을 얻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강좌, 강의,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참가비는 물론이고 시간과 관심을 투입할 단체나 조직에 대해 까다롭게 따져봄으로써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돈이 빨리 굴러 들어온다고 말한다면 그만큼 빠르게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지식을 습득한 다음 단계로 고려하는 투자건 하나하나를 사전 조사해야 한다.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라. 아무 투자 금융 전문가나 주식 분석가든 붙잡고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알아내는지 물어보라. 세심한 사전 조사가 그들이 말하는 답일 것이다. 당신도 세심하게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사전 조사는 특정 거래에서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대개 법률가나 회계사가 대행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은행이나 중개회사 내부 그룹, 외부에서도 투자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법률가와 회계사 팀이 있으니 그들에게 의지하여 조사를 하겠지만 당신은 리더로서 초기 조사나 연구는 스스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 특히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나 비슷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사전 조사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변호사도 아마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겠지만 마지막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곧 당신이 져야 한다. 가치, 성장, 소득. 모든 투자자에게는 각기 다른 목적이 있다. 어떤 이는 현금이 충분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다만 순자산을 키우고 싶어 한다. 어떤 이는 매달 현금이 들어와야 한다. 내가 아는 어떤 이들은 순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고 순자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교육받았기에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왜 신용카드 빚에 허덕여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돈 없는 백만장자도 있다. 집을 먹거나 지붕을 뜯어다가 차를 살 수야 없는 노릇이다. 대다수에게는 현금이 필요하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임차를 하고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자산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자산을 그냥 뭉개고 앉아있는 것은 부창출 사이클 방식이 아니다. 어떤 투자자는 자신이 가치 투자 기회라고 보는 것만 쫓으며 잠재력이 낮게 평가되고 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흔히 성장 투자자는 지속해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곳에만 투자하고 또한 투자된 돈을 다시 재투자하길 좋아한다. 소득 투자자는 임대, 이자, 월세, 배당금 등의 형태로 즉각 현금이 나오는 물건을 찾고 자산 가치까지 상승하면 금상첨화라고 본다. 많은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하기보다 조심하는 편을 좋아하며 단지 기본적인 재정적 안정을 원할 뿐이다. 어떤 투자자는 더 큰 보상을 바라며 좀 더 위험을 감수한다. 어떤 투자자는 대중이 투자하는 물건에만 투자하고 어떤 이는 좀 더 새로운 방법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 특정 산업이나 분야의 물건만 매입하거나 최소 최대 크기나 평가액의 자산만 찾는 사람도 있다. 투자 기회들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자신의 규칙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다음의 투자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당신의 비전에 맞는 투자인가?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거둬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가? 2. 당신의 가치에 맞는 투자인가? 원하는 위치에 이르렀을 때 여전히 당신의 가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자신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알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안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투자 기회를 찾는 일은 문제가 아니다.
눈을 어디로 돌리든 투자 기회는 나타난다. 지금 당장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대단한 투자건을 들고서 당신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려운 점은 어떻게 적절한 때, 적절한 기회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중수입원과 법인 설립. 대다수 부자는 한 가지에만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원이 여러 개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에 대해 체계와 조직이 있다는 뜻이다. 고려하는 투자 대상마다 법인을 세워야 한다. 법인이 부를 더 많이 축적하게 해준다는 사실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회사 이름을 짓는 것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회사를 세울 수야 없는 노릇이다. 사업을 하는 목적은 투자, 상품 개발, 서비스 제공 등 사업 활동을 거래하기 위해서다.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체를 세울 경우 특정 투자마다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자산을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만드는 부자들의 습관을 모방하는 것이다. 가령 당신은 부동산 투자 기금을 마련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뒤에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당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당신의 투자 자본을 소유한 법인체가 여럿 생기게 된다. 자신의 회사를 세움으로써 당신은 부창출 사이클에 기여하게 되고 부창출 사이클을 가속화할 자산 발생의 토대를 다지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날을 예측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다가가게 해주는 전략이며 그 어떤 은퇴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랜 큰 부를 유지하게 해준다. 위험과 보상.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는 당신과 당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최고의 부창출팀은 당신이 모든 선택사항을 살피고 전문적 도움과 조언을 얻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와 함께 일하더라도 책, 잡지, 신문 등을 읽고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팀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교육과 경험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짐을 고려할 때 똑똑한 투자자라면 시장에 대해 잘 배우고 그 분야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숫자를 읽을 줄 알고 좋은 투자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한다.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소식통 투자자는 먼저 숫자를 보고 점검한 뒤에 물건을 보러 간다. 부창출은 교육이 필요한 과정이다.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당신은 이해력을 키우고 투자 분위기와 자신의 필요, 상황에 따라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위험에 관해서는 다음 규칙을 명심하라. 1. 기회를 늘려라. 가능하면 타인의 돈을 활용하고 자기 돈은 최대한 아껴라. 타인의 신용을 활용해도 좋다. 2. 시장을 알라. 시장에 관해 공부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여라. 연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행동하여 경험과 증거를 쌓아라. 그러나 기회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라. 3. 전문화하라. 특정 투자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라. 그 분야 안에서 다각화하는 방법을 터득하라. 4. 세부 사항을 주시하라. 항상 세세하고 완벽하게 기록을 남겨라. 5. 계산하라. 숫자를 적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라. 숫자를 읽고 계산하여 투자 기회를 분석하는 법을 이해하라. 6. 규칙을 따라라. 스스로 정한 금전 규칙을 지켜라. 7. 듣고 배우고 이끌어라. 멘토와 부창출팀, 특정 자산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라. 법인 제국을 세울 때는 자신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체든 타인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체든 부창출 사이클이 어떤 모양이 되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곧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정의한다는 뜻이다. 부동산을 고려하라. 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사서 사업을 운영하고 법인을 세우고 자산을 다각화하면서 즉각적인 현금 소득, 감가상각, 세금 감면 혜택을 얻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한다. 부동산은 속도가 느린 게임이므로 나는 당신이 먼저 부동산 사업체를 만든 뒤에 스스로 투자자가 되기를 추천한다. 자산 소득을 월 수만 달러로 올리고 순자산이 수십만 달러가 되는 것이 분명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부동산 관리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와 투자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 다수는 자기 집 뒷마당에서 먼저 시작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권한다. 무리에 지은 집에 살다가 산속에 있는 다른 집으로 옮겨가며 살기도 하는 나로서는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지만 투자는 할 만한 곳에 해야 한다. 고작 몇 년 사이에 나는 여러 주의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팀워크로 백만장자 되기 방식을 믿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전국에 깔린 현장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장 파트너는 부동산과 투자 기회에 대해 아는 거리의 전문가들이다. 전국 부동산 투자의 이점은 현장 파트너와 함께 투자함으로써 자기 집 뒷마당에 있을 때처럼 현장 파트너에게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시장 경제를 활용하며 시세 등락에 따라 같이 손익을 보게 될 팀과 전략적으로 자신의 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레버리지, 곧 차입 자본은 부동산과 모든 투자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차입 자본 외에 다른 사람의 창의성, 지식, 연줄, 노하우, 시간, 자원도 활용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른 모든 자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도 멘토와 팀을 구해야 하고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한다. 부동산 매입은 흥미진진하고 생산적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법인 계획이나 재무 전략 없이 자산을 보유하면 전체 목적에 해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부창출 계획의 세부 프로세스. 릭 누넌의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의 다음 기본 요소는 법인이었다. 릭의 자산을 위해 우리는 법인을 몇 개 세웠다. 다음 기본 요소는 예측하기였다. 릭의 생활은 비용 관리를 조금만 하면 놀랍게 바뀔 터였다. 릭은 자신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써 넣음으로써 이 과정을 훤히 꿰고 있어야 부기개원 고용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자산 배분이 부창출 사이클 작동에서 처음으로 해야 할 단계였지만 자산 배분을 늘려서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을 더하려면 먼저 법인, 현금 창출원, 그리고 부창출 계좌 등이 없으면 안 되었다. 릭이 부창출 계좌를 만들지 않은 채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을 더하려 했다면 튼튼하지 않은 토대 위에 집을 짓는 셈이 되었을 테고 사이클은 속력을 잃었을 것이다. 또한 거래와 투자 기회를 찾아내고 거래를 성사시킬지도 모르지만 현금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택사항이 매우 제한되어 훌륭한 투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재정적 토대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릭에게 부창출 계좌 단계는 결정적이었다. 부창출 계좌 없이는 돈이 모두 세금이나 지출로 날아가 버리기 십상이었다. 릭의 부창출 계좌는 부창출 사이클에 제공할 연료가 되어 계속해서 돈이 회전하며 더 많아지게 할 터였다. 다음 단계는 현금 창출원이었다. 통근에 목을 맨 남자가 직장을 그만두기란 아이 머리카락에 붙은 껌을 떼어내는 일만큼 어렵다. 릭 누나는 오랫동안 직장에 다녔다.
스스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투자 펀드라면,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 같은 사업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릭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건 재미있기는 하지만 도움은 안 돼요. 우리는 당신이 이미 있는 기술로, 이미 아는 분야에서 버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요. 당신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일단 그걸 할 줄 알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벌여도 좋아요. 지금은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을 더해줄 수입을 즉시 발생시킬 현금 창출원이 필요해요. 마케팅 회사를 만드세요. 전 남들 마케팅을 돕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더 좋죠. 아는 마케터와 브랜드 전문가들 가운데 지금 일자리가 없거나 퇴직했거나 뭔가 할 일을 찾는 사람도 있겠죠? 내 말에 릭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이 아는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당신이 직접 서비스하지 않고도 사업을 운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구상을 마케팅하고 회사를 세우는 방법만 배우면 돼요. 해볼게요. 릭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대답했다. 지금 있는 1만 달러는 사업 설립과 의뢰인을 찾는 데 쓰세요. 2달 동안 궤도에 올려보자고요. 그리고 첫 해에 릭이 25만 달러를 올리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뢰인이 6명 필요하고 각 의뢰인이 매월 릭에게 마케팅 보조를 20시간 받아야겠죠. 시간당 200달러를 청구하면 의뢰인 한 사람당 월 4,000달러가 되고 전체 월 수입은 24,000달러가 돼요. 계약자들에게 절반을 떼어준다면 세전 수입이 12,000달러가 되는 셈이군요. 릭이 마케팅 전략을 정해서 의뢰인을 구한다면 현금 창출한 사업은 처음 10개월간 계약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난 후 세전 수입으로 12만 달러를 올릴 수 있는 25만 달러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현금 창출원 덕분에 릭은 비용과 세무 전략을 관리할 또 다른 사업이 생긴다. 나는 릭에게 사업에서 월 1,000달러를 떼어서 교육 저축계좌 3곳에 넣어 총 3,000달러를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 권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릭의 대출은 지속해서 시세가 오르는 자산을 담보로 한 것으로 이자율은 낮아서 5%였다. 그것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릭은 신용카드 빚이 없었고 나는 릭에게 계속 그렇게 하라고 제안했다. 이제 릭은 리더가 되어 리더십 요소를 제대로 흡수해야 한다. 릭은 이미 소득이 높았고 몇몇 자산을 전환하여 어느 정도 자산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탄력을 받게 하는 일이 최대의 난관이었다. 사고방식 조정은 릭이 부창출 사이클을 운영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다. 릭의 아버지가 평생 직장에 다녔기에 릭은 그 방식에 익숙했고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자산을 용감하게 전환하기 위해 릭은 아내와 힘들게 대화해야 했지만 릭과 아내가 이런 대화를 한다는 사실은 잘된 일이었다. 그러나 릭이 부동산 감가상각을 활용하고 회사 주식으로 묶인 5만 달러를 더 유용하게 쓰고 팀을 만들고 이끌어 부창출 사이클에 시간과 관심을 더 많이 쏟게 되려면 직장을 떠나야 했다. 릭이 이 불가피한 상황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부창출 사이클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팀워크가 필요했다. 그에게는 부창출 계획을 짜게 도와줄 코치와 그를 지원해줄 멘토, 기름과 가스, 부동산 소규모 사업에서 직접 자산 분배 기회를 찾게 도와줄 현장 파트너, 법인 설립을 이해하는 회계사, 예측을 도와줄 부기 개원과 서류 작업을 잘해줄 변호사, 그리고 협력해줄 아내가 필요했다. 릭은 팀 만들기 세계에 빠져들어야 했다. 릭은 직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월 추가 수입 18,400달러를 벌면서 순자산을 만들 만큼 역량을 길렀다. 이것은 단지 자산을 신속하게 전환하고 현금 창출원을 만든 결과였다.
법인 설립과 부창출 계좌가 있으면 릭은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재활용하여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을 더할 수 있을 터였다. 부창출 사이클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잘 되려면 반드시 커져야 하고, 그러려면 더 다양한 소득원이 거기에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레너드 가족과 릭의 사례에서 봤듯 부창출 사이클에 연료를 공급해줄 훌륭한 자원은 합법적인 사업이고, 그것은 곧 현금 창출원이 된다. 여기까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로럴 랭마이어는 세계 최고의 재정 전문가이며 시크릿의 공동 저자로 돈의 비밀 편에 등장했고, 어떤 의뢰인이든 6개월 안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재정 설계 회사 멋지게 살아라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을 백만장자가 되도록 컨설팅해주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자들이 알고 있는 12가지 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사례를 포함해서 이 책에 나오는 8가족의 사례는 실제 저자의 컨설팅을 통해 경제적 자유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가족의 자산 상황 분석과 상황에 맞는 부창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로럴 랭마이어의 컨설팅 사례는 한 가족을 골라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TV 시리즈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8가족은 저마다 재정과 부채,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현금 흐름의 상황이 모두 다양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집중하고 접목한 부창출 방식 또한 각기 달랐기에 여러 사례를 통해 부창출 사이클을 배울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부창출 사이클은 소득을 자산으로, 자산이 다시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이클을 말합니다. 각 가족들에게 그 사이클을 적용할 때 공통적이면서도 중점이 되었던 요소는 다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라는 부분은 위험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책 속의 모든 가족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주저하는 게 보였었죠. 저자는 일단 가진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법,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배운다면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어떤 분야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해 본다는 것, 그리고 오로지 남의 밑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깨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얻는다면 그것도 이 책을 읽은 후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법인 설립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부동산 투자를 포함해서 어떤 투자를 시작하든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혜택을 포함해 다양한 세무 전략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곧 부자의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저자는 자신의 투자를 함께할 각각의 팀을 구성하여 팀워크를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팀원을 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자산을 활용한 투자입니다. 많은 사례의 가족들이 자신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묶여있는 연금저축이나 금융자산을 좀 더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이동하는 방법, 임대 부동산을 매수해서 임대 수익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하고 곧 소득으로 만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위해서 생각을 조금만 전환해 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그 또한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책 전반에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일단 행동하고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누구든 부창출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고 누구든 이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말해줬는데 내 마음이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설명하는 부의 법칙들을 사례를 통해 배우며 나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어떤 것을 활용해야 할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동하려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산을 소득으로, 소득을 자산으로. 부창출의 비결은 자산을 투자하여 더 큰 자산으로 만드는 일인데 자산은 부창출 사이클에서 중심이 되는 기본 요소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세계 8번째 불가사의는 돈의 응집력이다. 투자는 되도록 일찍 시작해 쉬지 않고 관리해야 하는 평생 과업이다. 끊임없이 자산 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 많이 알게 되면 자산을 더욱 이윤이 크게 나는 곳에 재분배해야 한다. 이 과정을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방법은 어떤 시점에서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재정 상태 요약을 작성하고 소비자 부채를 없앤 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성공한 투자자 대다수는 적은 돈을 꾸준히 투자하여 점점 큰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그 지점에 도달했다. 계속해서 수익을 재투자하고 가능하면 추가로 계좌에 돈을 보탰다. 대다수는 매월 투자 선택 항목을 늘렸고 꾸준히 자금을 재배치하여 자산을 다각화했다. 돈의 패턴. 지금보다 부를 창출하기에 나은 시기는 없었다. 우리가 사는 정보 시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광범위한 기회와 그 기회에 접근하게 해주는 정보 수집 기술을 낳았다. 이제 부창출 사이클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때다. 부창출 사이클을 작동시키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1. 매달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부창출 계좌에 넣는다. 이것이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이다. 2. 부창출 계좌에 든 돈을 사전조사, 연구한 현금 창출 투자와 시세 상승 투자 기회에 직접 투자한다. 다시 말해 자산 소득이나 순가치를 낳는 자산에 투자한다. 3. 자산 소득을 재투자하여 자산을 더 늘리고 그로써 자산 소득을 더 늘린다. 4. 사업체를 세워 자산과 거기서 발생하는 자산 소득을 보호한다. 5. 사업체를 설립했으니 적절한 계좌에 맞는 적절한 지출이 무엇인지 예측하여 세무 전략을 최적화한다. 6. 현금 창출원을 만들어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도를 더한다. 회사 수입 일부를 떼어 개인 부창출 계좌와 똑같이 활용할 특별 보유 계좌를 만들어 자산 투자에 활용한다. 조만간 이 보유 계좌가 실질적으로 당신의 은행이 되어 당신이 세운 다른 회사가 투자하려 할 때 돈을 빌려준다.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고 자산을 다시 소득으로 바꾸는 이 사이클이 부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에너지와 관심을 수익률 극대화에 오로지 집중한다. 팀워크로 백만장자 되기의 회원이던 릭 누넌은 효과적인 자산 배분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바쁘지만 비생산적인 직장 생활. 릭과 그의 아내는 시애틀 외곽에서 세 아이와 함께 산다.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릭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뭘 해야 좋을지는 감도 못 잡고 있었다. 그의 재정 상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36세 나이인 그는 자신과 아내가 끊임없이 바쁘지만 비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소비재 제조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묶여버려 퇴직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생활 패턴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했다. 하루 10시간 근무하려고 매일 2시간 동안 차를 몰아 어쨌든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닌 직장에 출퇴근하는 그가 내게는 통근 자체에 목맨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빠진 채 내달리느라 너무 바빠서 그렇게 뛰어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점을 깨달을 여유가 없었다. 시간을 내서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릭에게 매주 운전하는 20시간을 더 잘 활용할 방법이 무엇인지, 5일간 억지로 버티다가 주말이 되어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은 나날을 보내지 않는다면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 물었다. 빚도 많고 봉급도 몇만 달러가 넘지 않는 사람들이 릭의 상황을 보면 불평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의아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알듯이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든 혹은 매월 지출액을 맞출 수 있을지 늘 불안한 사람이든 재정 상태란 상당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가족과 친구, 건강과 모험, 영성과 기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경험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면 다를 테지만 말이다. 부창출 과정이 멋진 점은 사람들이 자유의 날에 도달하면 행동이 바뀌고 그에 따라 그 사람도 바뀌게 되므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다. 질문 1. 월 수입은 얼마인가? 아내는 연봉이 7만 달러고 저는 8만 달러예요. 하지만 세전소득이죠. 질문 2. 월 지출은 얼마인가? 세금 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월 지출이 대략 7천 달러거든요. 릭이 말했다.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한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장만해야겠죠? 질문 3. 어떤 자산이 있는가? 사실 아주 많아요. 집 자산 가치가 약 30만 달러고 지금 다니는 회사 주식 소유분이 분명히 5만 달러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빼서 쓰지는 못해요. 그가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겠지만 나는 조만간 그더러 그만두라고 설득해낼 터였다. 나는 부부들이 둘 다 회사에 다니고 봉급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모습이 항상 놀라웠다. 국세청 세칙에 따르면 부동산 감가상각은 전문 부동산 투자자가 아닌 이상 1년에 2만 5천 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누난 부부는 단지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공제가 되는 돈을 수천 달러나 버리고 있었다. 질문 4. 어떤 부채가 있는가? 주택 융자가 아직 8만 5천 달러 있는데 갚고 있어요. 질문 5. 그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은행에 1만 달러가 있어요. 저는 개인 연금 계좌에 4만 달러가 있고 아내는 3만 달러가 있죠. 전에 다니던 직장에 남은 연금 계좌도 있어요. 저와 아내 것을 모두 다 합하면 4군데나 되고 금액은 6만 달러예요. 질문 6.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누구나 그렇듯 릭도 이 부분에서는 잠시 생각해야 했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 상당히 자극을 받아야만 꿈을 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덫에 걸린 채 어쩔 줄 몰라서 꿈꾸기를 그만두기에 안전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꿈을 향해 다가가기보다 거꾸로 꿈에서 멀어져 간다. 이제는 잃어버린 꿈이 숨어있는 다락방을 뒤져서 다시 꿈을 찾아내야 할 때다. 더 좋고 멋진 게임을 하고 싶다면 더 크게 잘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되 뚜렷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자신이 책임질 일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아내와 저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 두고 나서 일하지 않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릭이 말했다.
나는 금액을 정해보라고 했다. 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월 5천 달러를 자산소득으로 벌고 싶어요. 월 5천 달러라고요? 너무 많은가요? 10중 8구는 이렇게 답한다. 사람들은 실제적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른다. 200만 달러로 월 5천 달러의 수익은 정말이지 형편없는 액수이다. 릭, 부자들은 최소한 연수익 10%에서 30%를 노려요.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려는 거고요. 공격적이고 새로운 직접 투자, 그 정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뛰어들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걸 찾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게 너무 적다는 말인가요? 그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죠. 현재 순자산을 2배 해서 약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고 거기에 12% 연수익률을 적용해봐요. 릭의 손가락이 계산기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월 1만 달러네요. 내가 말한 금액의 2배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나는 빠르게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두 분이 그런 수익률을 찾아내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의 멘토이자 코치니까요. 그리고 두 분에게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부를 창출하는 자산을 찾아다니는지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게임을 자기 자신이 주도해야죠. 시장이든 다른 사람에게든 수수료나 비용을 주고서 당신 돈을 불리라고 시키지 말고 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을 당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자산에 직접, 다양하게 투자해서 스스로 높은 이윤을 내는 거죠. 질문 7.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저는 마케팅을 해요. 아내도 그렇고요. 소비재 상품이죠. 그게 어떤 기술이죠? 기본 마케팅이겠죠. 아마 브랜드 관리, 예산 짜기, 가격 정하기, 상품 개발 및 포장, 유통, 홍보, 광고 그런 것들요. 질문 8.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 시행할 뜻이 있는가? 네, 당연하죠. 8분의 8가지 질문을 마친 후 릭의 상황 분석은 다음과 같다. 1년 후 자유의 날 목표. 순자산 2배. 월 $10,000 현금 유입. 새아이 대학 등록금 계획 시행. 릭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사람 직장 그만두기. 재정상태 요약. 세전소득 월 $12,500. 지출 월 $7,000. 자산 $49만. 부채 $85,000. 기술, 마케팅, 브랜드 관리. 주택 순가치 $3만. 회사 주식 $5만. 개인 연금 계좌 $7만. 전 직장 연금 계좌 $6만. 현금 $10,000. 주택 융자 $85,000. 자산도 매우 엉터리로 투자한 데다 부에 대한 전략도 없었기에 나는 릭의 부창출 사이클 순서를 다음과 같이 짜보았다. 자산 배분, 법인, 예측하기, 부창출 계좌, 현금 창출원, 부채 관리. 릭 누넌의 부창출 계획.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거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릭의 첫 번째 기본 요소는 상황 분석이었다. 릭의 상황 분석에서 우리는 그에게 잠자는 자산이 몇 개 있고 법인과 세무 전략이 없어서 소득이 상당 부분 허비되고 있다는 점과 그가 일에는 마음을 덜 쓰고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추가로 릭이 아내와 함께 나를 찾아오지 않고 혼자 왔다는 사실에서 나는 아내가 재정 상태에 관심이 없거나 코치에게 돈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아니면 현재에 만족하여 이런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느꼈다. 이혼 사유의 76%가 금전적 문제 때문이니 나는 릭이 아내와 돈에 관해 대화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 싶었다. 나는 이것이 릭의 사고방식 조정, 리더십,
팀워크라는 기본 요소를 다룰 때 언급되어야 함을 알았다. 부창출 사이클에 완전히 몰입하고 사이클의 가속도를 더하려면 그래야 했다. 재정 상태 요약을 보니 릭은 자산은 많았지만 그 자산에서 얻는 것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자산을 배분하고 법인을 만들고 예측하며 부창출원을 만들어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했다. 지출 정도를 보니 세무 전략과 비용 관리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음이 드러났다. 통근에 목을 맨 릭은 자유의 날로 가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강력하게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당시 상태를 고려할 때 그는 자산의 일부만 재배치해도 자산소득으로 봉급을 대체할 수 있을 터였다. 릭이 통근에 대한 열정을 부에 대한 열정과 맞바꾼다면 부가 폭발적으로 쌓일 터였다. 우리는 릭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상황을 돈이 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상황으로 바꿔야 했다. 다음으로 다룰 기본 요소는 자산이었다. 부자들은 시장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시장을 통제한다. 부자들이 하듯이 하고 싶다면 릭은 6% 수익률에 중개인까지 낀 방식으로 맡기고 기도하기를 중단해야 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패스트푸드 재정이다. 차를 몰고 가서 메뉴를 보고 고른 뒤에 예측할 수 있고 평범한 먹을거리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기는 하다. 그러나 릭은 구체적인 직접 자산 배분 계획으로 부창출 사이클에 연료를 넣고 가속을 더해 자산 소득을 올려야 했다. 릭은 자산으로 부창출 사이클에 도전해볼 기회가 충분했다. 그리고 릭은 다음을 시도할 생각이 있었다. 1. 주택 순가치 중에 14만 달러를 빼내서 투자한다. 2. 개인 연금 계좌에 있는 돈 7만 달러를 스스로 선택한 자율연금 계좌로 옮긴다. 3. 이전 직장 연금 계좌에 묶인 6만 달러를 옮겨 총 자산 27만 달러를 공격적이고 새로운 소득 발생 자산에 다양하게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릭은 자산을 전환하여 현금 소득 월 6,400달러, 시세가 대폭 오르는 직접 자산 몇 개, 그리고 소득 공제에 활용할 감가상각 물건을 얻었다. 그리고 각각의 투자가 법인에서 시행되므로 릭은 이러한 자산과 연관된 비용들, 이를테면 모임에 갈 때 사용할 자동차 임대료 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터였다. 이리하여 8개 질문에 답하면서 이야기한 그날이 릭 누넌에게는 경산날이 되었다. 게다가 일반 법인 설립과 예측하기를 정리한 릭은 자산으로 더 많은 자산을 만들어 마침내 직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도약을 시작했다. 1년 후 자유의 날 목표. 자산 7만 달러를 수익률 월 48% 신생기업에 투자. 6만 달러를 연 12%로 약속 어음에 투자. 9만 달러를 현금 소득이 생기는 6천 달러짜리 집 12채에 투자. 5만 달러를 시공 전 주택 4곳에 투자. 수입, 현금 유입, 월 2,800달러, 월 600달러, 월 3,000달러. 가격 상승, 1년째 5만 6천 달러, 2년째 6만 7천 달러. 자산 중독자. 이런 자산 배분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은 당신에게 위압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재정 분야에서는 생각만큼 복잡한 일은 없고 이 책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재정 분야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덜 똑똑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분야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말을 빨리 하지만 않으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산 배분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전략은 주류 전략이 아니다. 그러나 자산 배분에서는 군중을 따르지 않는 쪽이 가장 이윤이 남는다. 나 스스로도 이 전략을 쓰고 동료와 의뢰인들 역시 마찬가지며 재무나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도
심지어 현금이 별로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사실 우리 대다수가 자산 중독자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해도 되겠다. 공격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투자 방법들은 합법적이고 건전하며 통상적인 위험과 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각화와 융통성. 다각화는 한두 가지에만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곳에 투자하는 기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사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을 경계한다. 다행히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도 하고 연극도 하며 동시에 학교 신문 쓰는 걸 돕지 않았다면 정말로 조용한 학교 생활이 되었을 것이다. 부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유형과 폭넓은 수준의 자산에 투자한다. 늘 강력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구매권을 찾고 여러 방면에서 투자 기회를 고려한다. 그리고 한 분야에만 집중하기를 좋아하는 투자자 다수도 그 분야 안에서 다각화를 꾀한다. 그 분야에서 여러 투자건을 알아낸 뒤에 최고 성과를 거두리라 예상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한 분야에 집중하는 방법도 이해가 가고 효과도 꽤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방법은 폭이 제한된다고 본다. 훌륭한 부설계자라면 특정 자산 유형이나 부문에 갇히지 말고 가능성을 몇 배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할 테고 투자 과정에서는 한 가지 아이디어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재배치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보자면 이자율이 낮으면 빌리기에 좋은 시기고 이자율이 높으면 빌려주기에 좋은 시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와 욕구가 변하면 투자 전략도 새로운 조건과 요구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 융통성은 하나의 자산이고 여러 투자자는 거기에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은 가치를 유지하게 해주고 변화가 일어나도 투자 전략을 자신 있게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팀과 지식. 모든 투자 계획은 각기 다르다. 우선 현 상태와 목표를 부설계 멘토와 팀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면 자신과 어울리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부창출에서 당신의 주 역할은 부창출 계획을 자신 있게 이끄는 일이다. 이 중요한 역할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된다. 누구도 당신처럼 당신의 투자건을 보살피고 거기에 마음 쓰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누구도 당신만큼 투자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당신보다 잃을 게 많지는 않다.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지식이나 경험, 통찰력 면에서 나은 분야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당신 팀과 부창출 계획을 이끌어야 한다. 훌륭한 부설계 팀에는 사무 발행이나 LBO,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기회를 탐색해낼 수 있는 사업 중개인이 필요하고 거래 과정에 개입하는 투자, 금융 전문가, 여러 분야 분석가 등 다양한 현장 파트너도 있어야 한다. 현장 파트너에는 상업부동산 브로커와 주거부동산 브로커, 프로젝트 탐색 관리자, 계약자, 건축업자, 택지 개발업자, 그 밖에 기름에서부터 가스, 농장, 현금 등가물, 그리고 수집 가치가 있는 물건에 이르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발 넓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브로커나 현장 파트너를 얼마나 잘 알든 무관하게 거래건마다 팀원 각각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라. 당신과는 맞지만 어떤 이와는 맞지 않는 투자 기회가 많다. 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끌려면 반드시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최고 성과를 올리는 팀원을 선택해야 한다. 우표는 수집이 아니라 소인을 찍는 데나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우표 수집을 강력하게 권하는 회계사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사전 조사. 모르겠는데요는
부창출 세계에서 잘 안 통한다. 최근 들어 확신이라는 말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다시 잘 지내는 편이 좋다. 당신은 모르겠는데요를 찾아볼게요로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단호한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확신은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투자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선택사항이 무엇인지도 연구하거나 조사해보지도 않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스키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타지 않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스키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안타까운 일로 보인다. 위험은 측정하고 측량하고 심지어 없앨 수도 있는데 위험 때문에 인생과 돈에 대해 게으름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에는 잠재의식이 내겐 그럴 자격이 없어, 너무 힘들어, 모르겠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에게 부유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정보가 될 만한 이야기나 대화를 해보라고 권한다. 당신과 똑같은 일만 하고 똑같은 정도만 이루어내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면 그 자리에서 정체하게 될 것이다. 한계를 넘어서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 너무 위험해 라는 말은 더는 시도하지 않기 위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부를 창출하는 길에서 당신이 위험을 다른 무엇보다 경험,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다시 정의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시 말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탐색해서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위험은 그만큼 줄어든다. 시작 단계로 특정 투자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되도록 많이 읽어도 좋다. 여기에는 투자와 금융 관련 서적, 신문 경제란, 경제와 투자 관련 소식지와 잡지, 금융과 투자 관련 인터넷, TV, 라디오, 인쇄 프로그램들이 있다. 분야마다 쓰는 용어가 있으니 재무와 투자 어휘를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쓰는 표현은 점유 비율, 지역 부동산 가치, 임대 시세, 주택담보 인정 비율, 융자 계약, 관리 비용 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겠지만 이것이 어떤 단체에서나 만들어 쓰는 용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나면 금세 이해하게 될 것이다. 조사할 때는 비판적인 시야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는 어떤 유명한 신문에서 사람들에게 투자하지 말고 돈을 저금하라고 말하면서 퇴직하고 나면 돈을 덜 쓰게 되니 위험한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쓴 기사를 보았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늙어서 생활 규모를 줄이고 싶지가 않다. 반대로 늘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늘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을 뛰어넘을 소지가 있기에 저축은 투자보다 더 위험하다.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소비자 부채를 모두 갚으라고 말하는 상담자들도 봤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두려움에 따른 방식으로 부창출 사이클에서 하듯 부를 창출하여 부채를 없애버릴 기회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 지식을 얻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강좌, 강의,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참가비는 물론이고 시간과 관심을 투입할 단체나 조직에 대해 까다롭게 따져봄으로써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돈이 빨리 굴러 들어온다고 말한다면 그만큼 빠르게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지식을 습득한 다음 단계로 고려하는 투자건 하나하나를 사전 조사해야 한다.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라. 아무 투자 금융 전문가나 주식 분석가든 붙잡고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알아내는지 물어보라. 세심한 사전조사가 그들이 말하는 답일 것이다. 당신도 세심하게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사전조사는 특정 거래에서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대개 법률가나 회계사가 대행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은행이나 중개회사 내부 그룹, 외부에서도 투자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법률가와 회계사 팀이 있으니 그들에게 의지하여 조사를 하겠지만 당신은 리더로서 초기 조사나 연구는 스스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 특히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나 비슷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사전 조사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변호사도 아마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겠지만 마지막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곧 당신이 져야 한다. 가치, 성장, 소득. 모든 투자자에게는 각기 다른 목적이 있다. 어떤 이는 현금이 충분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다만 순자산을 키우고 싶어 한다. 어떤 이는 매달 현금이 들어와야 한다. 내가 아는 어떤 이들은 순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고 순자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교육받았기에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왜 신용카드 빚에 허덕여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돈 없는 백만장자도 있다. 집을 먹거나 지붕을 뜯어다가 차를 살 수야 없는 노릇이다. 대다수에게는 현금이 필요하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임차를 하고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자산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자산을 그냥 뭉개고 앉아있는 것은 부창출 사이클 방식이 아니다. 어떤 투자자는 자신이 가치 투자 기회라고 보는 것만 쫓으며 잠재력이 낮게 평가되고 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부동산에만 투자한다. 흔히 성장 투자자는 지속해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곳에만 투자하고 또한 투자된 돈을 다시 재투자하길 좋아한다. 소득 투자자는 임대, 이자, 월세, 배당금 등의 형태로 즉각 현금이 나오는 물건을 찾고 자산 가치까지 상승하면 금상첨화라고 본다. 많은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하기보다 조심하는 편을 좋아하며 단지 기본적인 재정적 안정을 원할 뿐이다. 어떤 투자자는 더 큰 보상을 바라며 좀 더 위험을 감수한다. 어떤 투자자는 대중이 투자하는 물건에만 투자하고 어떤 이는 좀 더 새로운 방법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 특정 산업이나 분야의 물건만 매입하거나 최소 최대 크기나 평가액의 자산만 찾는 사람도 있다. 투자 기회들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자신의 규칙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다음의 투자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당신의 비전에 맞는 투자인가?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거둬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가? 2. 당신의 가치에 맞는 투자인가? 원하는 위치에 이르렀을 때 여전히 당신의 가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자신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알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안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투자 기회를 찾는 일은 문제가 아니다. 눈을 어디로 돌리든 투자 기회는 나타난다. 지금 당장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대단한 투자건을 들고서 당신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려운 점은 어떻게 적절한 때 적절한 기회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중수입원과 법인 설립. 대다수 부자는 한 가지에만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원이 여러 개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에 대해 체계와 조직이 있다는 뜻이다. 고려하는 투자 대상마다 법인을 세워야 한다. 법인이 부를 더 많이 축적하게 해준다는 사실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회사 이름을 짓는 것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회사를 세울 수야 없는 노릇이다. 사업을 하는 목적은 투자, 상품 개발, 서비스 제공 등 사업 활동을 거래하기 위해서다.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체를 세울 경우 특정 투자마다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자산을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만드는 부자들의 습관을 모방하는 것이다.
가령 당신은 부동산 투자 기금을 마련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뒤에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당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당신의 투자 자본을 소유한 법인체가 여럿 생기게 된다. 자신의 회사를 세움으로써 당신은 부창출 사이클에 기여하게 되고 부창출 사이클을 가속화할 자산 발생의 토대를 다지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날을 예측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다가가게 해주는 전략이며 그 어떤 은퇴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랜 큰 부를 유지하게 해준다. 위험과 보상.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는 당신과 당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최고의 부창출팀은 당신이 모든 선택사항을 살피고 전문적 도움과 조언을 얻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와 함께 일하더라도 책, 잡지, 신문 등을 읽고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팀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교육과 경험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짐을 고려할 때 똑똑한 투자자라면 시장에 대해 잘 배우고 그 분야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숫자를 읽을 줄 알고 좋은 투자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한다.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소식통 투자자는 먼저 숫자를 보고 점검한 뒤에 물건을 보러 간다. 부창출은 교육이 필요한 과정이다.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당신은 이해력을 키우고 투자 분위기와 자신의 필요, 상황에 따라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위험에 관해서는 다음 규칙을 명심하라. 1. 기회를 늘려라. 가능하면 타인의 돈을 활용하고 자기 돈은 최대한 아껴라. 타인의 신용을 활용해도 좋다. 2. 시장을 알라. 시장에 관해 공부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여라. 연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행동하여 경험과 증거를 쌓아라. 그러나 기회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라. 3. 전문화하라. 특정 투자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라. 그 분야 안에서 다각화하는 방법을 터득하라. 4. 세부 사항을 주시하라. 항상 세세하고 완벽하게 기록을 남겨라. 5. 계산하라. 숫자를 적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라. 숫자를 읽고 계산하여 투자 기회를 분석하는 법을 이해하라. 6. 규칙을 따라라. 스스로 정한 금전 규칙을 지켜라. 7. 듣고 배우고 이끌어라. 멘토와 부창출팀, 특정 자산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라. 법인 제국을 세울 때는 자신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체든 타인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체든 부창출 사이클이 어떤 모양이 되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곧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정의한다는 뜻이다. 부동산을 고려하라. 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사서 사업을 운영하고 법인을 세우고 자산을 다각화하면서 즉각적인 현금 소득, 감가상각, 세금 감면 혜택을 얻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한다. 부동산은 속도가 느린 게임이므로 나는 당신이 먼저 부동산 사업체를 만든 뒤에 스스로 투자자가 되기를 추천한다. 자산 소득을 월 수만 달러로 올리고 순자산이 수십만 달러가 되는 것이 분명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부동산 관리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와 투자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 다수는 자기 집 뒷마당에서 먼저 시작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권한다. 우리의 지은 집에 살다가 산속에 있는 다른 집으로 옮겨가며 살기도 하는 나로서는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지만 투자는 할 만한 곳에 해야 한다.
고작 몇 년 사이에 나는 여러 주의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팀워크로 백만장자 되기 방식을 믿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전국에 깔린 현장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장 파트너는 부동산과 투자 기회에 대해 아는 거리의 전문가들이다. 전국 부동산 투자의 이점은 현장 파트너와 함께 투자함으로써 자기 집 뒷마당에 있을 때처럼 현장 파트너에게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시장 경제를 활용하며 시세 등락에 따라 같이 손익을 보게 될 팀과 전략적으로 자신의 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레버리지, 곧 차입 자본은 부동산과 모든 투자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차입 자본 외에 다른 사람의 창의성, 지식, 연줄, 노하우, 시간, 자원도 활용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른 모든 자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도 멘토와 팀을 구해야 하고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한다. 부동산 매입은 흥미진진하고 생산적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법인 계획이나 재무 전략 없이 자산을 보유하면 전체 목적에 해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부창출 계획의 세부 프로세스. 릭 누넌의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의 다음 기본 요소는 법인이었다. 릭의 자산을 위해 우리는 법인을 몇 개 세웠다. 다음 기본 요소는 예측하기였다. 릭의 생활은 비용 관리를 조금만 하면 놀랍게 바뀔 터였다. 릭은 자신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써 넣음으로써 이 과정을 훤히 꿰고 있어야 부기계원 고용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자산 배분이 부창출 사이클 작동에서 처음으로 해야 할 단계였지만 자산 배분을 늘려서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을 더하려면 먼저 법인, 현금 창출원, 그리고 부창출 계좌 등이 없으면 안 되었다. 릭이 부창출 계좌를 만들지 않은 채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을 더하려 했다면 튼튼하지 않은 토대 위에 집을 짓는 셈이 되었을 테고 사이클은 속력을 잃었을 것이다. 또한 거래와 투자 기회를 찾아내고 거래를 성사시킬지도 모르지만 현금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택사항이 매우 제한되어 훌륭한 투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재정적 토대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릭에게 부창출 계좌 단계는 결정적이었다. 부창출 계좌 없이는 돈이 모두 세금이나 지출로 날아가 버리기 십상이었다. 릭의 부창출 계좌는 부창출 사이클에 제공할 연료가 되어 계속해서 돈이 회전하며 더 많아지게 할 터였다. 다음 단계는 현금 창출원이었다. 통근에 목을 맨 남자가 직장을 그만두기란 아이 머리카락에 붙은 껌을 떼어내는 일만큼 어렵다. 릭 누넌은 오랫동안 직장에 다녔다. 스스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투자 펀드라면,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 같은 사업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릭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건 재미있기는 하지만 도움은 안 돼요. 우리는 당신이 이미 있는 기술로 이미 아는 분야에서 버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요. 당신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일단 그걸 할 줄 알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벌여도 좋아요. 지금은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을 더해줄 수입을 즉시 발생시킬 현금 창출원이 필요해요. 마케팅 회사를 만드세요. 전 남들 마케팅을 돕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더 좋죠. 아는 마케터와 브랜드 전문가들 가운데 지금 일자리가 없거나 퇴직했거나 뭔가 할 일을 찾는 사람도 있겠죠? 내 말에 릭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이 아는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당신이 직접 서비스하지 않고도 사업을 운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구상을 마케팅하고 회사를 세우는 방법만 배우면 돼요. 해볼게요.
릭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대답했다. 지금 있는 1만 달러는 사업 설립과 의뢰인을 찾는 데 쓰세요. 2달 동안 궤도에 올려보자고요. 그리고 첫 해에 릭이 25만 달러를 올리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뢰인이 6명 필요하고 각 의뢰인이 매월 릭에게 마케팅 보조를 20시간 받아야겠죠. 시간당 200달러를 청구하면 의뢰인 한 사람당 월 4,000달러가 되고 전체 월 수입은 24,000달러가 돼요. 계약자들에게 절반을 떼어준다면 세전 수입이 12,000달러가 되는 셈이군요. 릭이 마케팅 전략을 정해서 의뢰인을 구한다면 현금 창출한 사업은 처음 10개월간 계약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난 후 세전 수입으로 12만 달러를 올릴 수 있는 25만 달러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현금 창출한 덕분에 릭은 비용과 세무 전략을 관리할 또 다른 사업이 생긴다. 나는 릭에게 사업에서 월 1,000달러를 떼어서 교육 저축계좌 3곳에 넣어 총 3,000달러를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 권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릭의 대출은 지속해서 시세가 오르는 자산을 담보로 한 것으로 이자율은 낮아서 5%였다. 그것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릭은 신용카드 빚이 없었고 나는 릭에게 계속 그렇게 하라고 제안했다. 이제 릭은 리더가 되어 리더십 요소를 제대로 흡수해야 한다. 릭은 이미 소득이 높았고 몇몇 자산을 전환하여 어느 정도 자산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탄력을 받게 하는 일이 최대의 난관이었다. 사고방식 조정은 릭이 부창출 사이클을 운영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다. 릭의 아버지가 평생 직장에 다녔기에 릭은 그 방식에 익숙했고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자산을 용감하게 전환하기 위해 릭은 아내와 힘들게 대화해야 했지만 릭과 아내가 이런 대화를 한다는 사실은 잘된 일이었다. 그러나 릭이 부동산 감가상각을 활용하고 회사 주식으로 묶인 5만 달러를 더 유용하게 쓰고 팀을 만들고 이끌어 부창출 사이클에 시간과 관심을 더 많이 쏟게 되려면 직장을 떠나야 했다. 릭이 이 불가피한 상황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부창출 사이클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팀워크가 필요했다. 그에게는 부창출 계획을 짜게 도와줄 코치와 그를 지원해줄 멘토, 기름과 가스, 부동산 소규모 사업에서 직접 자산 분배 기회를 찾게 도와줄 현장 파트너, 법인 설립을 이해하는 회계사, 예측을 도와줄 부기 개원과 서류 작업을 잘해줄 변호사, 그리고 협력해줄 아내가 필요했다. 릭은 팀 만들기 세계에 빠져들어야 했다. 릭은 직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월 추가 수입 18,400달러를 벌면서 순자산을 만들 만큼 역량을 길렀다. 이것은 단지 자산을 신속하게 전환하고 현금 창출원을 만든 결과였다. 법인 설립과 부창출 계좌가 있으면 릭은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재활용하여 부창출 사이클에 가속을 더할 수 있을 터였다. 부창출 사이클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잘 되려면 반드시 커져야 하고 그러려면 더 다양한 소득원이 거기에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레너드 가족과 릭의 사례에서 봤듯 부창출 사이클에 연료를 공급해줄 훌륭한 자원은 합법적인 사업이고 그것은 곧 현금 창출원이 된다. 여기까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로럴 랭마이어는 세계 최고의 재정 전문가이며 시크릿의 공동 저자로 돈의 비밀 편에 등장했고 어떤 의뢰인이든 6개월 안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재정 설계 회사 멋지게 살아라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을 백만장자가 되도록 컨설팅해주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자들이 알고 있는 12가지 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사례를 포함해서 이 책에 나오는 8가족의 사례는 실제 저자의 컨설팅을 통해 경제적 자유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가족의 자산 상황 분석과 상황에 맞는 부창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로럴 랭마이어의 컨설팅 사례는 한 가족을 골라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TV 시리즈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8가족은 저마다 재정과 부채,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현금 흐름의 상황이 모두 다양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집중하고 접목한 부창출 방식 또한 각기 달랐기에 여러 사례를 통해 부창출 사이클을 배울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부창출 사이클은 소득을 자산으로, 자산이 다시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이클을 말합니다. 각 가족들에게 그 사이클을 적용할 때 공통적이면서도 중점이 되었던 요소는 다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라는 부분은 위험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책 속의 모든 가족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주저하는 게 보였었죠. 저자는 일단 가진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법,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배운다면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어떤 분야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해 본다는 것. 그리고 오로지 남의 밑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깨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얻는다면 그것도 이 책을 읽은 후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법인 설립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부동산 투자를 포함해서 어떤 투자를 시작하든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혜택을 포함해 다양한 세무 전략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곧 부자의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저자는 자신의 투자를 함께할 각각의 팀을 구성하여 팀워크를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팀원을 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자산을 활용한 투자입니다. 많은 사례의 가족들이 자신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묶여있는 연금저축이나 금융자산을 좀 더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이동하는 방법, 임대 부동산을 매수해서 임대 수익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하고 곧 소득으로 만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위해서 생각을 조금만 전환해 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그 또한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책 전반에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일단 행동하고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누구든 부창출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고 누구든 이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말해줬는데 내 마음이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설명하는 부의 법칙들을 사례를 통해 배우며 나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어떤 것을 활용해야 할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동하려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